예, 오늘부터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각 당과 후보자들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선거 열기가 예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 많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홍준표 대표 책임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시간 서가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거 시작이 됐네요. 예. 지금 오늘 새벽부터 이제 후보들 막 열심히 뛰어 다녔는데 유권자들 만났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정 제가 잠깐 오늘 봤는데 서울시장 유권자들 글쎄요. 반갑게는 맞았지만 예전만 못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선거 열기에 대해서는 지금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먼저 송 의원님께서 이야기 좀. 예, 실제로 이번 선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에 어떤 선거 때보다도 선거 열기가 그렇게 뜨지 않는다. 심지어는 일부 언론에서도 산무선거다. 과거의 거센 바람, 이른바 돌풍도 없고 또 어떤 그 메가톤급의 큰 이슈가 있는 선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파괴력 있는 야권 후보가 있다거나 또는 그 파괴력을 만들어내는 야권 단일화 이런 것도 없어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크게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는 선거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고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 야당에서는 이제 흔히 이럴 경우에 중간평가라고 하는데 그런 이슈도 내걸지 않고 지금 무조건 홍준표 대표 일당 독재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집권당 민주당에 대해서 과반수가 훌쩍 넘는 그런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은 과거 지난 자유한국당의 과거 7년 9년이죠. 9년 집권을 그야말로 청산하고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 전쟁의 공포와 불안을 없애고 새롭게 나라를 다져가고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골고루 광역 단위로 보면은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다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염원, 바람을 그대로 표시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글쎄요. 대선과 총선과 좀 다르죠. 다른 중앙당이 개입하는 부분도 좀 다르고요. 글쎄요. 프레임을 갖고 가는 대선이나 총선과 좀 다른 점도 있고요.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 같아요. 이미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방마다 다 중요한 현안들이 좀 걸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핵 문제의 이 중대한 국면에 있어서 언론도 이쪽에 많은 보도를 하고 또 소위 정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벌어지면서 지방의 중요한 이슈들이 좀 가려지고 있고 지방에서 출마한 그 인물들에 대한 세세한 면면이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약간 깜깜이 선거가 지금 되고 있는 형국. 그런데 정말 유권자께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고 불과 13일 만에 선거를 하고 결판이 날 텐데 자기 지역에서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후보가 어떤 분인지 유권자들께서라도 찬찬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나와 있지만 이분들이 어떤 분이고 살아온 역정은 어떻고 또 도덕성은 어떻고 정책과 비전은 또 어떻고 이런 거를 언론도 많이 보도하고 있지만 그 유권자들께서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시고 투표권을 행사하셔야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정말 묻지마 투표 비슷하게 해서 어떤 분이 당선돼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행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도 유권자지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후보들의 인물 경쟁력을 좀 따져보고 물론 그 투표할 때 자기가 선호하는 정당이 있죠. 그 정당이 공천을 했으니까 일차적으로 검증은 좀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요.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특정 소위 말해서 지도부에서 낙점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후보들이
아주 진선진미한 후보들이 지금 유권자들 앞에서 제시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께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투표하시는 게 좋겠다. 그게 굉장히 기묘하다 저는 이런 예, 생각입니다. 아마 각 당은 투표율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동층의 향배 한 30%를 상회하는 걸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9석 최소 그리고 최대 15석, 자유한국당은 뭐 6석 이상 최대 9석 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각 당의 예상은 어떻게 지금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그 선거운동 전에 각종 여론조사도 이루어졌고 현장 상황에 대해서 언론도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지금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광역의 경우에 지금 17개 광역인데 현재로서 민주당이 14곳 정도 앞서고 있고 한국당이 2곳. 또 무소속, 제주도에서 무소속이 앞서는 이런 형국인데 이 흐름이 13일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민심이 요동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현재로서는 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일단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예정대로 미북이 정상회담을 한다면 저는 이미 실무 차원의 공동 성명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지역에서 단일화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라도 예. 일단은 민주당이 유리한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 사실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바른미래나 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표 중에 가장 나쁜 거는 경제와 민생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고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드릴 말씀이 좀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저는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지금 수정할 생각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판단은 다시 한번 해보실 예. 필요가 있다 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판세 또 자유한국당에서 어느 부분을 공략하고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당 쪽도 지금 글쎄요, 지금의 판세가 이제 물론 좋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은 변수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12일, 13일 이 사이에 뭐 바뀔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당도 정당 사상 그 유례 없이 지금 과반수 이상을 이렇게 1년 이상 그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지금 그렇다고 뭐 이 상황들이 아까도 이 산무선거라고 제가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 그 변동 상황들이 발생할 그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지금 결국 집권 세력에 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극도의 여소야대 전국에서 지금 개혁이 흔들리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지를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결국 국민의 힘으로 국가를 문재인 대통령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신다고 보고 이번에 선거에 그런 표심들이 작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제 딱 1년 지났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반도를 전쟁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지금 벗어나게 해준 이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 놓아서 잘했다고 칭찬해 줄 만한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홍준표 대표가 지금 또 뭐 일당 독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군분투하고 민주당이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지금 야당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다 더 현명해서 잘 알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를 그만큼 강력하게 보내주고 있고 또 그게 선거 때까지 큰 변수를 보이지는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론 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두 곳만 짚어볼게요.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오늘 뭐 서울시장 후보들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뛰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일단 김문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힘들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박원순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실제로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고 언론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서울시장에서 박원순 그 후보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2등, 3등을 김문수가 하느냐 안철수가 하느냐, 안철수 후보냐 그 김문수 후보냐 누가 과연 2등을 할 것인지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형국이고, 또 지금 화면에도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여론의 지표도 좀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당의 지지율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지만 박원순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이 지난 그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를 끌어오면서 그만큼 안정적이고 또 서울 시민들에게 행정의 만족도도 높았다, 이런 이 반증이고, 반대로 김문수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게 새로운 비전이나 서울시의 새로운 비전이나 또 리더십, 또 이 그 책임감이라든지 정책들이 소구력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예. 이런 것들이 저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박원순 시장이 두 번 하면서 정말 서울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행정의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에 좀 썩 동의하기 어렵고,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박원순 시장만 놓고 이분이 서울시를 잘 운영을 했느냐, 이런 거에 물어봤을 때 그렇게 높은 지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만 민주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에 편승해 가는 측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지금 이슈를 가능한 한 안 만들고 선거운동을 거의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왔다가 지금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하면서 적당히 가면 이미 야권은 분열돼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가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지금 우리 서울 시민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된다면 세 번째 시장인데 어떤 비전과 구상이 나와 있는지 저는 서울 시민들이 정말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일단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건 인정하는데, 그런 분일수록 더 과거는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이분이 제시하는 비전과 구상은 뭔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2등, 3등 싸움 뭐 하고 있는 형국인데 한국당의 사무총장 홍문표 사무총장이 뭐 2, 3일 앞두고 단일화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두 분 후보 간에 상당히 신경전이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가능성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뭐 민주당 후보가 편안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선거 후에 야권 재편, 그게 오히려 더 관심사일 거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서로 치열하게 2등, 3등 기싸움하고 있다, 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곳만 더 잠깐 짧게 여쭤볼게요. 경기도 지사 선거 전 그래서 네거티브 공방이 가장 크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후보도 제기된 각종 의혹 명확하게 책임 묻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홈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과거 같은 것들을 올려가지고 게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이재명 후보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기지사 선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전에는 경남에 지금 김태호, 김경수 후보 드루킹 문제로 김경수 후보 부각되면서 지금 상당히 뭐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만 지금 특검이 가동되려면 사실 선거 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관심사가 됐고, 엊그제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단순히 이거를 뭐 인신공격이다, 흑색선전이다 이러고 있는데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도 인정하지만 형수한테 욕을 하고 막말을 한 거는 본인이 뭐 경위야 어떠됐든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그거를 지금 한국당이 음성 파일로 올려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모 여배우와의 이 관계에 관련해서 김영환 의원이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 그 한 기자가 관련이 돼 있는 거로 나와서 그 음성 파일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재명 후보가 그분하고 어떤 관계였느냐, 이거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직성을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청문회장 아니다, 묻지 마라, 그리고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해명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이제 커진다. 예컨대 예. 이게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선거판에 이제 백약이 무효라고 어떤 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마지막 이게 지금 흑색 선전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그 선거판을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흑색 선전으로 몰고 가서 진흙탕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이 의원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래. 속 시원하게 다 해명하면 좋겠죠.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형수에게 욕설은 알려질 만큼 충분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해명을 했고 또 각종 SNS를 통해서 다 해명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그 아픈 가족사의 한 단면이거든요. 그거는 야당에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언론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가지고 그러면 남경필 후보도 자신 아들 문제라든지 부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픈 가 있지만은 그런 문제 가지고 이게 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심지어는 홈피까지 올려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정치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금도를 예.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배우에 관련된 문제도 이미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할 것이고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경기도 유권자들이 바라보면서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도 그 증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가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